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고용지표 개선과 워린 버핏의 HJ 하인즈 인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제 성장률 쇼크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지난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0.6% 감소했다고 유럽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1000건을 기록하며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3년 국채선물 미결제 약정 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 중국계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2회 한국펀드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월 15일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병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그렇게도 기다려지던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을 맞는 기분 좀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도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글로벌 마감 시장 먼저 살펴보고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이 글로벌 성장에 대한 불안감을 주었고요. 이는 곧 증시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인 36만 건을 하회한 34만 1000건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고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식품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큰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3G 캐피탈이 세계 1위 토마토 케첩 제조업체인 HJ 하인즈를 28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 0.07% 하락한 13,973선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6% 상승했습니다. 3,198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07% 소폭 상승하면서 1,52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종목별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부터 볼 텐데요. 네, 알코아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일 하락했던 JP모간도 1%대로 올랐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한 트래블러스, 프록터앤갬블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최근 실적 발표 후 회복이 더딘데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도 0.8% 하락률 보였습니다. 그 밖에 어제에 이어 스타벅스도 하락했고요. 최근 상승을 반납하고 듀퐁 또한 하락했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유로존 3대 경제대국인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지난 4분기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0.6%, 프랑스는 0.3%, 그리고 이탈리아는 0.9% 감소했습니다. 이는 리먼 브라더스 붕괴가 있었던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고요. 세 국가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세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5% 하락했습니다. 6,32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7,631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 0.78% 하락하면서 3,669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도 지금과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발표된 일본의 4분기 GDP가 작년에 비해 0.4% 떨어졌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즈호 파이낸셜과 스미토모스이 파이낸셜을 비롯한 은행주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아사히는 6%가량 급등했습니다.
한편 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홍콩 증시도 올랐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합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5% 상승하면서 11,30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0.85% 상승했습니다. 23,41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인데요. 0.5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도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동결에도 사흘째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네, 3원 내렸고요. 1,083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 기자. 네, 머니국 증권부 최현진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유로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다우산업과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다.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장 막판 소폭 상승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우선 이날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로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일에서 9일에 해당하는 지난주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34만 1,000명으로 그 전주와 비교해 2만 7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36만 명을 훨씬 밑도는 데다 2주 연속 감소세 보인 건데요. 경기 후퇴기였던 지난 2007에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 관련 호재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존 4분기 국내 총생산이 크게 하락한 건데요. 유로존 통계당국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전기보다 0.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였던 0.4% 감소보다 하회한 것으로 4년여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7%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역시 전기보다 0.6% 감소해 전망치 0.5% 감소를 밑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투자 규제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식품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시장 분위기를 일정 부분 개선시켰습니다. 투자 규제에 워런 버핏이 인수한 식품업체 하인즈의 주가는 20% 가까이 올랐고 버크셔 역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른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HJ 하인즈라는 식품업체를 28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식품회사의 주가뿐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도 끌어올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낙폭을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대형 M&A 이슈가 시장에 계속 대두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유로존 국가의 GDP 성장률이 부진했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 내린 287.79로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6%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나타냈습니다. 이렇듯 유로존 내 주요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밑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하는가 싶었지만 증시를 상승세로 견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증시 전문가는 시장에서 유로존 상황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었지만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현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0.6% 감소했다고 유럽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이후 27개 회원국 GDP는 0.5% 줄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0.7%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34만 1,000명으로 전주에 비해 2만 7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평균 36만 명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넉 달째 동결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와 경기 회복 신호가 뒤섞여 있어 일단 경제 동향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묶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내린 뒤 4개월째 동결입니다. 북한 핵실험과 환율전쟁 같은 대내외 약재 속에 동결을 선택한 것은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서입니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설비 투자는 지난해 12월 9.9% 개선됐고 1월 고용은 30만 명대를 회복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의 설비 투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중국도 8%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는 등 대외 여건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제 지표 개선과 양적 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안정을 지속하였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섣불리 내릴 경우 원화값이 떨어져 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특히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일단은 숨을 골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달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 미국의 재정 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게다가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유로존의 추가 재정 위기 가능성이 열려 있어 금통위가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일본이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금융제재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아베 일본 총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전화협의에서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미일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마카오은행, 방코델타아시아 BD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금융제재와 유사한 제재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은행과 BDA 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 제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11개국이 합의한 금융거래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EU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금융 파생 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U는 이 같은 금융거래세가 시행되면 300억에서 350억 유로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담의 화두는 환율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해법이 마련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살펴봅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영국 런던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을 각국의 입장에 따라 해석하면서 세계 외환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눈은 이번 주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엔화 급락과 유로화 급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조 방안이 당장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일본 통화 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양적 완화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은 환율 전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미국이 3차 양적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유로존 내에서도 환율 전쟁 논란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 강세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간 입장 차가 큽니다. 프랑스는 통화 약세를 통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선호하며 유로화 강세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 방지 등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유로화가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는 결과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자국들의 그 통화 정책 확대를 통한 그 환율 지키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은 좀 지속되는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어려운 증권 환경 속에서도 빛을 발했던 명품 펀드를 뽑는 제12회 한국 펀드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 투자밸류 자산운용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매일경제신문과 펀드평가사 FN가이드가 공동으로 선정한 제12회 한국 펀드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장단기 수익률과 확고한 운용 철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가치 투자를 중시하는 한투밸류 운용의 대표 상품은 한국밸류 10년 투자 증권 투자 신탁으로 이 상품은 코스피 상승률보다 무려 77%포인트나 높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박래신 한투밸류 운용 사장은 투자 철학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실무진부터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투자 철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국내 산업자본이 항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주식형 펀드 우수 운용사에는 트러스톤 자산운용과 SF플러스 자산운용이 선정됐습니다. 인덱스 주식형 우수 운용사로는 삼성 자산운용이, 혼합형과 채권형에는 각각 신한 BNP 파리바와 동양 자산운용이 선정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희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투자 철학을 믿어주신 투자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투자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베스트 펀드로는 KB밸류 포커스 증권 투자 신탁, 교보학사 파워 인덱스 펀드, 한화 장기회사채 펀드,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가 뽑혔습니다. 또 연 8%가량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온 삼성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헤지펀드 부문 특별상에, 국내 처음으로 중국 본토 주식 ETF를 출시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TF 부문 특별상에 뽑혔습니다. 인컴펀드 부문 특별상에는 국내의 인컴펀드 바람을 불러일으킨 슈로더 아시안에셋 인컴펀드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과 KDB 투자증권은 우수 펀드 판매사로 선정됐습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이번엔 간밤에 들어온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전 세계 경제 화두 단연 환율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블룸버그 통신이 G20 성명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G20 정책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경쟁적인 통화 절하에 나서지 않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하고 통화정책 과잉을 점검할 뜻을 공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또 G20은 국가들 간 통화정책의 과잉을 고려해 이들 정책의 여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나타냈는데요. 특히 올해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러시아 재무장관도 G20 이번 회의에서 환율 조작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 어느덧 오래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현상을 통해 한국의 제조업계에서 히말라야 지역 노동자의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는데요. 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그동안 풍부한 노동자원을 자랑했으나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동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145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00년에는 약 21만 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대략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통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이자 통신사인 톰슨 로이터는 지난해 수익이 전년에 비해 3% 오른 129억 달러에 그쳤다고 이날 발표했는데요. 이는 블룸버그 통신의 예상 증가치 4.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로이터는 실적 발표와 함께 2,5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는데요. 톰슨 로이터 CEO는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회사 수익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그동안 전체 수익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던 금융 단말기 사업이 수년간 부진을 겪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는데요. 단말기 주요 고객인 금융사들도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 단말기 구매를 줄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집중 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테라세미콘입니다. 오늘은 토레스증권 박준현 차장과 함께 테라세미콘이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 테라세미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요? 예, 일단 최근에 중소형 IT주들이 주가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예. 삼성이 OLED 투자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또 예. 플렉서블 쪽으로도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런 이슈가 테라세미콘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신규 수주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그 범위가 큽니다. 1,500억에서 2,500억 사이로 지금 신규 수주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강도와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겠죠. 일단 플렉서블 공정도 본격화될지 여부들도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는 점은 조금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작년도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실적 부진이 좀 이어져서 5월 1분기까지는 다소간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쪽의 투자 부분이 부진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는가. 특히 OLED 쪽은 투자 지연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와 OLED 열처리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향후에 투자 계획이 이제 세워진다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2월 달에 200억 원 이상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주식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버행 이슈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최근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6% 이상 상승해서 22,2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한 달간을 본다면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저조한 실적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은 삼성그룹 쪽에서 투자를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가 이제 시장의 첨예의 관심사죠. 왜냐하면 LG 쪽은 이미 그 투자를 얼마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삼성은 OLED 쪽으로 투자를 할지, 플렉서블 쪽으로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종목군들이 이제 이 종목군이 올라갔다가 저 종목군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 3분기 이후 저조한 실적이 지금 현재는 부담이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버행 이슈도 감안했을 때는 추가 상승 시 상단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삼성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기대감뿐이지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 주가의 명암이 굉장히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에는 다소간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열처리 분야에서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쪽에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삼성이 뭔가 혁신을 위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을 때는 목표가 24,000원 매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박준현 토레스증권 차장과 함께요. 테라세미콘 집중 관찰해 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환율 전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는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도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 기자님, 15일, 16일 이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해나 약세를 중심으로 한
통화 전쟁이 화두가 되겠죠. 네. 지난 10일 영국 런던에서는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는데요. 이 성명을 또 발표하면서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했고요. 이후 세계 외환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시장의 눈은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로 쏠리고 있지만 글로벌 공조 방안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이 일본 엔저 정책에 공격을 퍼부을 것이라는 전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G20 회의에서 공동성명 초안에 통화 약세 경쟁을 피하도록 하자는 문구는 이제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G20 공동성명 초안에 각국이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G20 재무장관들이 경쟁적인 통화 절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통화 정책 과잉을 점검할 뜻을 내비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초안에 나타난 환율 문제는 G20 관료들이 지난해 11월 5일에 또 G7은 지난 12일에 환율을 목표 범위에 두기 위해서 자국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성명과 유사합니다. 초안은 또 G20은 국가들 간의 통화 정책의 가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서 이들 정책의 여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보호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문구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조 교수님, 이번에 이제 열리게 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어떤 국제 환율 전쟁의 어떤 전환점이 마련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상당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더 악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그 뿌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유럽하고 일본이 굉장히 큰 재정 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재정 적자를 계속 유지를 되다 보니까 돈을 계속 찍어야 되거든요. 이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적자 때문에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일단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 모든 세 나라가 지금 저경제 성장이다 보니까 이 적자는 커지면서 성장이 안 되니까 이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 유럽하고 미국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합의문 이런 데서는 뭐 협의하자 이런 말은 하지만 지금 미국, 일본과 유럽은 다른 큰 방법이 없어요. 자, 이 세 국가 안에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은 수출이 잘 되니까 이제 이 독일하고 또 일본하고 워낙 경쟁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 독일은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근데 크게 봐서는 저는 지금 굉장히 더 위험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논리,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조치를 가져가는 것이다 하는 일본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리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일본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고요. 제가 저번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무역 흑자 나라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1년 전서부터 적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또 중국하고 이 마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굉장히 지켜봐야 될 점은 미국, 유럽, 특별히 일본 이 그 환율 가치를 이렇게 낮추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채권을 많이 발행할 때 환율 값이 떨어지면 이 채권 값도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 위험성을 가지고서라도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기자, 저기 G20 차원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공격이 이제 뭐
만들어질 텐데 일본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로 그 방법을 모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려는 목적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구애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 내놨는데요. 이에 따른 일환으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벽을 30개월 미만 쇠고기까지 완화했고요. 또 미국이 최근 2년간 추진해왔던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약 가입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일본의 입장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미국은 전체 경제 수출이 그렇게 큰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5%, 10%도 안 될 겁니다. 내수가 70% 정도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는 그 일본 예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리고 달러가 세지는 게 수출 면에서는 그 전체로 봐서는 큰 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데 왜 이거를 더 협조하냐? 일본이 아직까지 미국 정부 채권 제일 많이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조치를 하는 거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이 계속 이 채권을, 미국 채권을 사줘야지만 미국이 이 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걸 약간 서로 협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아베노믹스 일본 내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엔화 약세의 배경인 아베노믹스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베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엔저 공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가 일본 경제 회복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이 엔저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동안 대규모 금융 완화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맞서서 아베노믹스의 목적은 디플레이션 타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문제는 일본 경제의 반등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잃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일본 실질 성장률은 1.9%로 2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같은 해에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불과 0.1%포인트 낮은 것인데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성장 동력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그 예상과는 달리 위축세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뭐 세계 경제 회복이나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등에 힘입어서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 2%대를 내다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직격탄을 지금 신흥국,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적극적으로 그 주장해야 되는 게 한 나라만 이 환율 절하하면 이게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경쟁적인 그 환율 절하하면 이게 한 나라 환율이 내려가면 하나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리면 이게 뭐 서로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런 시대에 갈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우리나라가 주장을 하고 다른 신흥국 힘을 모아가지고 신흥국, 특별히 멕시코, 브라질, 뭐 독일 이런 나라 힘을 모아가지고 공동 힘을 모아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은 약간 좀 협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피해보는 국가들, 특별히 신흥국들, 그 힘을 모아가지고 저희 나라가 그 약간 대표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힘을 좀 모을 수가 있죠. 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의견들은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우리가 신흥국들과 힘을 모아서 물리적인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방법들이죠. 무역 보호, 뭐 자본시장 흐름의 컨트롤. 이건 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모든 나라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일단 이거를 이
신흥국들, 힘모아 목소리를 더 내야 되고 서로 이걸 하면 다 피해 본다는 의식을 더 키워야 됩니다. 이게 첫 조치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는 우리 재정 적자를 좀 크는 거를 최대한 막으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양 정책을 무리는 안 하겠다. 이런 좀 롤 모델, 모델 케이스를 좀 보이면서 좀 그래야지 또 말이 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이번에 G20 재무장관회의 간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시대로, 위험한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를 더 내세워야 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전쟁하면 모든 나라가 피해고 또 이 재정 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니까 이 재정 적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지 통화 정책, 돈만 가치를 내려서 해결되지 않다는 거를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도훈 교수와 함께 이번 주말에 열리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또 다뤄질 것인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중소기업청에서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이 개발하면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133개의 전략 제품과 1005개의 기술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 중소기업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번 발표 내용 잘 참고해보면 좀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연세대학교의 이정우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술 로드맵, 내년에 이제 유망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아마 바로메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기술 로드맵은 영어로는 테크놀로지 로드맵, 보통 줄여서 TRM이라고 부르는데요. TRM은 TRM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방향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술 자립을 위한 TRM과 산업 진흥을 위한 TRM은 그 내용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죠. 이번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TRM은 중소기업들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10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조금 완전한 버전을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분야가 좀 유망해 보이는지요? 이번 중소기업 TRM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초점을 중소기업 진흥에 맞춰져 있어서 그중에서 재미있게 주목해서 해서 보셔야 할 만한 분야는 전략 분야에 서비스를 추가를 한 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용어가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TRM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미래형 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들도 이제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 시장을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그 TRM 팀에서 착안을 했고 여러 가지 설문과 특허 분석들을 다 해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왔고요. 내용상으로는 제품과 연관된 유형의 제품 서비스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무형의 지식 서비스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차트를 살펴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차트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미래형 서비스입니다. 미래형 서비스인데 그중에서 6개를 중소기업에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봤고요. 주택 리폼이나 리모델링 서비스, 의료 관광 서비스, 그다음에 쉐어링 서비스, 고객 맞춤 디자인 서비스, 요식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차세대 렌탈 서비스. 자세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미래형 서비스들을 인지해서 담았고요.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다음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택 리폼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전 분야를 중소기업이 다 커버를 해서 리모델링 산업 자체를 중소기업이 커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주택 전력 생산의 저장이나 모니터링처럼 아주 특화된 분야들, 그다음에
Y, 예. 그 do it yourself라고 얘기하죠. 예. 그 주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 내장에 설계를 해준다거나 예. 의료 관광에 있어서도 의료 관광을 전체적으로 다 오퍼레이션을 하기는 중소기업의 자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건물주를 위한 임대 관리라든가 고객 맞춤을 해주는 디자인 설계, 예. 그다음에 뭐 품질을 제고시키고 고객들의 기대 관리를 해주는 좀 생소한 용어들인데요. 예. 아주 소규모의 업종에 적합한 내용들로 구분을 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업종 등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기술 로드맵이 중소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뭐 이런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보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정부 주도, 물론 전문가들과 설문조사와 특허 매핑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지만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이 기술들은 어차피 시장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살아남을 텐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중소기업 TRM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떠한 기술들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다는 점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이 중소기업 TRM을 지원 과제를 사전 선별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중소기업들 오너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전략과 아울러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정부 자금을 확보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면요. 산업단지 좀 중심으로 성장해온 것 같은데 1960년대 보면 이제 경공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구성이 됐고요. 7, 80년대는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90년대는 IT 전자산업이 발달해 왔는데 앞으로 이번 어떤 기술 로드맵의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형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서비스 분야의 내용들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15개 분야에도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소규모의 기업이나 중규모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컨설팅 형태의 서비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세분화된 분야에 있어서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 프리랜싱 서비스의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해주고 있어서요.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우리가 개발을 해왔던 그 단지 개발 중심,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구글이라든가 애플들에서 사람들이 지식 서비스 형태로 일하는 컨설팅 서비스 형태로 일하는 그래서 뭐 화단도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하는 형태로 산업단지의 개발 패러다임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정우 연세대학교 교수와 함께 어제 발표됐었죠. 중기청이 발표한 2013년 통합기술 로드맵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산업 업종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금요일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CEO는요. 한마디로 꿈을 이루고 사는 분 같습니다. 한때는 패션계를 주름잡는 모델로 활약을 하셨고요. 지금은 패션계를 주름잡는 모델을 양성하면서 또 사업가로서 더 큰 활약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모델센터의 도신우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옷이 굉장히 아주 눈에 띕니다. 네, 제가 워낙 그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좀 정열적으로 매사 좀 열정적으로 이루고 싶어서 평소에도 항상 그 밝은 색을 좋아하고 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그러세요? 이제 20대 초반 때 이제 대표님께서 모델로 한창 이제 활동도 하고 하실 때 굉장히 뭐 TV나 광고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뵈니까요. 1960년대 이제 모델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남자 모델 그런 영역을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1960년대 제가 196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실 모델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때죠. 그렇죠. 거의 없을 때죠. 예. 그런데 이제 패션 모델, 그것도 남자가 모델을 한다 이러니까 뭐 완전히 색안경 끼고 보고요. 우리나라 1호 모델이시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셈이시죠. 예. 저희가 1969년에 이제 그 왕실 모델 클럽이라는 그 모델 클럽을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직업 모델 클럽을 이제 결성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창립 멤버로 어떤 계기로 그렇게 결성이 됐는지? 저는 평소에 옷 입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가방에다 되게 이제 책을 주로 누가 갖고 다니는데 저는 책 대신 옷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학교 끝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밤문화를 좀 즐길 때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때 교복 입으실 시절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신 다음에 이제 가방에 있는 옷을 갈아입고. 또 저녁 때 또 어디도 좀 더 멋있는 데 갈 때 또 갈아입고. 뭐 그렇게 항상 평소에 옷을 이제 많이 갖고 다녔죠. 지금은 뭐 사실 훌륭한 모델이셨고 사업가시지만 학창 시절 때는 약간 문제하셨겠어요.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옷을 좋아하는 멋쟁이였죠. 옷을 좋아하는 멋쟁이 모범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모델이 60년대 되시겠다 하시면 부모님들 반대, 뭐 집안의 반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원래 의사셨어요. 그럼 더 반대가 좀 심하셨을 의사하셨는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의과대학을 갔다가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낙방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입학원서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아버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거 평생 동안 의사라는 직업을 해보니까 이거 매일 환자하고 접하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 좋은 직업이 아니다. 너는 좀 자유분방하고 좀 어떤 직업이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배우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난 또 인물도 있으시고. 뭐 그거보다는 아들도 보니까 인물도 있고 본인이 또 의사길을 걸어보니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180도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길을 찾으신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님은 오히려 긍정적이셨고 대신 이제 주변에서 우리 집안은 뭐 완전히 뭐 이건 뭐 도저히 이상한 놈이 나왔다. 특히 이제 제 친구 주변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제가 이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경북하면은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인류고등학교다 이럴 때인데 그 프라이드가 굉장했거든요. 아유 친구들이 보니까 뭐 연극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모델을 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이거 동창에서 얘는 우리 동창으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 이거 우리 동창회 명부에서 좀 제명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주변에 친구들은 하나 둘씩 다 멀어지는데 저는 그래도 옷 입는 게 취미고 옷을 매일 갈아입고 옷을 또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복 시대이기 때문에 패션쇼 한다거나 무슨 촬영을 할 때 옷은 해입은 옷은 100%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 양복 정장뿐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드레셔츠, 넥타이, 심지어는 구두, 양말까지 다 100%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당시 옷 못 입죠. 워낙 비싸서. 근데 대표님께서 그런 또 좋은 학벌을 가지시고 모델계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하실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모델로서의 그런 자질도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의사를 하시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피로감과 해이를 느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모델 직업을 쭉 하시면서 본인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모델이란 직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그 모델이라는 직업이 참 정말 선택받은 직업이다. 아니면 정말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또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에 사실은 어떤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그런데 저는 다행히 남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근데 보고 있죠. 모델이란 그 직업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 그럴까요? 예, 예. 이런 것이 60년대, 70년대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럼요. 직업이 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딱 보시면은 좀 네. 느낌이 어떠세요? 아유, 굉장히 뿌듯하고요. 보람을 느끼죠. 왜 그러냐면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자체가 모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 그렇죠. 직업이라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도 했고. 근데 그때 수입은 어떠셨어요? 수입이 일은 재밌어서 하셨겠지만. 예, 그런데 이 하나의 그 단편으로 볼 때는 요즘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맞춤 양복 맞춰 입을 때 소위 말하는 명동이나 이 충무로 제일 인류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 입는 게 보통 15,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요즘 가치로 하면 그 당시에 대졸 초봉 대기업이 12,000원에서 15,000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벌에 한 300만 원 정도? 거의, 그렇죠. 지금이랑 그 거의 정도 비슷하죠. 예. 그거를 뭐 패션쇼는 보통 한 8벌에서 10벌, 그걸 다 100% 받았고, 또 개런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개런티. 개런티를 그 당시에 한 3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물가로 비교해 볼 때 나쁘진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단지 그때 당시는 그 횟수가 많지가 않았다. 기회가. 요즘같이 그렇죠. 뭐 수시로 이런 어떤 그런 이벤트라고 패션쇼라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볼 땐 뭐 지금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하나를 볼 때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자, 이렇게 모델로 막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시면서 명성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또 연출자로 이제 바꾸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예, 사실은 제가 1973년에 그 런던에서 했던 월드 마스터 테일러스 컨그레스 해가지고 세계 주문복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 그 홀수년에 열립니다. 2년에 한 번씩. 근데 1974년에 런던에 가서 이제 제가 한국 대표 모델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런던에 가서 보니까 패션 모델뿐만이 아니고 패션쇼를 진행하는 어떤 연출자라든가 또 뭐 어떤 스타일리스트 또 뭐 무대 감독 또 그리고 뭐 조명 디렉터 뭐 어떤 뭐 음향 디렉터 음악 뮤직 디렉터 이 전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때 현실이라는 거는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연출자도 없고 그냥 모델들 스스로 알아서 헤어 메이크업도 본인들이 하고 연출도 본인들이 할 텐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세상을 본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같이 온 여러 나라 이제 모델들을 접하면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 온 모델이 그때 당시 한 50대 중반이었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도 앞으로 굉장한 비전이 있을 거다. 당신 긍지를 갖고 하면 좋은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저한테. 근데 제가 대표님 말씀이니까 대표님이 이제 모델 옷 좋아하시고 그래서 모델 되셨고 모델로 성장을 하셨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또 한국에서의 시장을 미리 읽으시고 그쪽에 또 이게 사업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한 분야고. 그게 좋다고 또 사람이 잘해갖고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좋아서 했는데 좋기도 하고 영향도 그게 있어야죠. 이제 찬스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기도 하시네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출가라는 또 직업은 또 물론 이제 모델과는 틀리 굉장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 아닙니까? 우리 지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젊은 분들, 창의적인 어떤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연출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좋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꿈이 있다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여행도 많이 하고 또 음악도 많이 듣고 또 뭐 오페라나 뮤지컬 또 영화 이런 것들 항상 늘 생활 속에 그렇게 같이 즐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즐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대신 끝까지. 대표님 지금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한 뭐 20초, 10초 남았는데요. 아, 그래요? 대표님의 꿈 간단하게 한마디만. 참 많은 걸 이루셨지만은. 저는 이제 패션쇼를 전문으로 하는 전용 극장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무대를 만들어서 후진 양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옷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델센터의 도신우 대표와 함께요. 도신우 대표가 걸어왔던 길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성공담 그리고 또 우리 창업자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초대석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조금 어렵기는 해도 나만의 꿈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평생 꾸고 지켜간다는 것 참 멋지게 보이고 풍요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자, 풍요로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